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차 뉴스 시간. 오늘 역시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연말 특집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오셨네요. 예. 2023년이라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네요. 예, 나이 먹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예.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식물을 사실 때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통기한이 새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유통기한이 1985년에 도입이 됐는데 38년 만에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변경이 된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라는 건 판매를 하는 영업자 중심의 겁니다. 네. 소비자한테 팔아도 되는 기한을 말하는 거고요.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섭취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예를 들면 이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한 그 전체적인 기한을 봤을 때 품질 변화 시점까지 60-70%가 유통기한이 되는 거고요. 네.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지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걸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식품 폐기 비용과 폐기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간 548만 톤이에요. 게다가 처리 비용은 1조 9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계속 그 유통기한으로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빠듯하게 기한을 잡았다가 네. 실제로 먹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산업체에는 소비자에게는 각각 8,860억 원과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에 보면 좀 늦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2018년에 식품의 표시 규정에다가 유통기한을 빼고요.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고요. 유럽연합도 식품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있는 거, 품질 유지기한이 있는 거, 냉동기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소비기한과 상미기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일단 바뀌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네, 하나가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통기한은 기존에 이제 업체들이 그렇죠. 정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건 명확한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이 정도니까 좀 더 여유를 남겨두고 그렇죠. 부패하지 않을 정도. 만약에 부패한 거 소비자가 먹었다가 큰일 나중에 나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한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80에서 90% 정도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 네. 작업도 필요하고 특히 냉장 유통하는 거 좀 더 조심해야죠.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유는 지금 이 도입하는 거에서 일단 빠진 상황이잖아요. 네, 바로 적용을 안 하고요. 네.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서 아마 2031년 정도 돼야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0-70%였던 그 유통기한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한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자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과자가 유통기한이 45일이에요. 근데 소비기한은 81일이거든요. 2배 가까이 늘어나요. 네, 그리고 두부도 유통기한이 17일인데 소비기한이 23일이고요. 햄은 유통기한이 38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소비기한은 57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드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혹시 안전하지 않은데 오래된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네네. 의견도 있는데요. 소비기한 같은 경우는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전에는 조금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아무런 이상 없더라. 네. 그래서 먹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한꺼번에 사시지 말고 조금씩 사셔서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일부 업체는 기존의 유통기한의 명칭만 소비기한으로 바꾸고 기한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침을 세운 곳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소비자 이해도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보관이 완전히 강화될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1년 정도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폐기를 줄인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유가용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 기준이 개선이 좀 필요해서 좀 늦춰질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통해서 아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동안은 소비자의 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식품기업들도 각별히 그럼요. 관심을 주의해야죠. 좀 많이 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학 등록금이 등록금이 아니죠. 입학금이 폐지된다고요? 네. 등록할 때 보면 저는 이제 학비만 내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입학금으로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는 입학금을 못 받는데 이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2018년에 국공립대 39개 학교는 입학금이 이미 폐지가 됐고요. 네. 사립대학은 올해 58.4% 90개 학교가 입학금을 없앤 상태입니다. 얼마나 내나 봤더니 2017년에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 학생 한 명이 내는 입학금이 평균 63만 7천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왜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뚜렷하게. 입학하니까 네. 아니 입학하면 좀 깎아주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그 구독하면 첫 달은 깎아주던데. 그러네요. 예. 근데 대학교 입학할 때는 첫 해 많이 내는 거잖아요. 첫 학기에. 예. 그 입학금을 왜 따로 내는지에 대한 대학의 설명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2017년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사립대학에서는 입학금의 33.4%를 입학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그럼 뭐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폐지된 게 잘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사실 모르는 수험생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뭐가 메시지가 왔고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합격 사실랑 총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수시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이런 거를 통해서 대학을 사칭해가지고 개인 정보나 자금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또 유선 전화로 합격 조회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다음에 입학금이나 등록 예치금이라고 하면서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음.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넘어간다. 네. 이건 협박인데요, 거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네. 그 대학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입학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는 입학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좀 다른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고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식일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용하게 되니까 몇 살 뭐 미만, 몇 살 이상 이런 규정이 도대체 무슨 나이를 말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 할 때도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방 접종을 미권장한다. 그럼 30세 미만이란 우리나라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 할 때도 56세로 되어 있는데 그게 55세인지 만 56세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동이 있어서 만 나이가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네. 계약이나 법령에 나오는 나이는 다 만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만 나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과시킨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법 행정 분야에서는 민법에 따라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요. 세는 나이도 있고 뭐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 뭐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6월에 시행에 들어가면은 나이가 혹시 얼마나 줄어드세요? 저는 뭐 전 12월생이어가지고 좀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만. 2살이 줄어들시. 네. 전 1살밖에 안 줄어들어서 좀 아쉽네요. 네. 하여튼 2살 줄어들기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반기는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사람들은 그러네요. 이제 안 올라가도 되니까 네네.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4년생 4년생 네. 뭐 아니면 생일이 늦은 3년생은 만 나이 통일을 이제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1994년생의 경우에는 네. 그 무시무시한 30살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한 해를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20대 때 30살이 되면
확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아, 오죽하면 서른 즈음을 부르고 다니잖아요. 아홉수 막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사실 서른 즈음에 돼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나온 노래 내 나이 마흔에는 뭐 이런 노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20대를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뭐 30대를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 해서 되게 반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 사람은 그대로인데 표시되는 만 나이만 바뀌는 건데도 음, 회춘하는 기분이 드는 네. 기분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나 연인 간의 나이 차이가 좀 달라진다고 하네요. 예? 75년 10월생인 D씨의 경우에는 77년 3월생인 남편하고 2살 연하 커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월부터 1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상 연하 커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음. 지금까지 이제 빠른 연생들이 족보를 꼬이게 한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반긴다고 합니다. 근데 시행 이후에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문화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네. 없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좀 특유의 서열이나 호칭, 뭐 나이 이런 정리를 하는 그 문화가 당분간 혼선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이를 따진 뒤에 관계를 정하잖아요. 언니인지 오빠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걸 정하고 선배인지도 정하고. 근데 이게 좀 시일이 지나야 이 만 나이가 정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진 걸 뭐 지금사 돌릴 수가 없어서 아, 예. 이제 뭐 우리 같이 이제 말로 옵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네,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빠른 생하고 재수한 친구가 후배인데 셋이 그러게요. 만나면 서로 효칭이 막 엇갈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만 나이가 딱 정리가 돼버리면은 2살 줄어들기도 하고 1살 줄어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요?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 특집 밤참 뉴스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도 여러 뭐 것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내 소득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거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2023년 최저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보다 460원이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주 52시간 기준으로 해서 4일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 20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월급 오른 사람 또 있습니다. 군장병들. 네. 올해는 67만 6,100원이었는데요. 병장 월급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그래서 이 돈을 모으게 해주는 정부 지원도 많아져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최대 130만 원이 되기도 하고요.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우리 이제 소득과 관련된 얘기 했으니까요. 이제 휴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내년 그러니까 새해에는 며칠 정도 휴일이 있는 겁니까? 이거 이제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계산을 그렇죠. 해보잖아요. 네. 2023년에 우선 일요일이 53일 있어요. 국경이라고 설날이 16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1월 1일 하고 설날이 1월 22일이 일요일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공휴일은 67일인데 주 5일제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 수를 67일에다가 토요일까지 더하면 네. 쉬는 날이 119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첫날,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제외하면 실제 휴일 수는 116일이 되는데요. 지금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을 대체 휴일의 그 제도의 지정 대상으로 하자고 건의가 됐잖아요. 이게 네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정이 됐는데 시행령 개정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거는 관공서 쉬는 날이고 그렇죠. 네. 네. 법적으로도 노동자일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만 2020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 기업도 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그렇고요. 사실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휴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또 이제 노동 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예. 네. 그리고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사라진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023년 6월 11일 0시에 강원도가 사라집니다. 태조 4년, 조선 태조 4년의 정도 후에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받기 네. 때문인데요. 지난 5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고요.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2006년에 제주도가 지금 특별자치도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특수성 때문에 이런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먼저 특별자치도를 정부 직할로 설치를 해서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의 자율성을 받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의 자치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경제자유 특구 지정 같은 산업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지원인데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개정을 따로 설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이 다 자치도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자치도가 되고 싶어서 네. 굉장히 많은 곳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음. 국회 차원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특별이라는 걸 다시 또 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우회전 할 때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네. 시민들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네. 이거 생겨가지고 운전자들이 불만이 조금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새해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네.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의 경우에는 뭐 사람 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지난 8월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서울, 부산, 인천을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현장 반응을 살폈고요. 시행 규칙에는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등이 켜질 때 우회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없을 경우에는 확인하고 초록불에서도 횡단보도 초록불에도 서행이 가능하지만 1월부터는 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이런 조건일 때 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보행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한 해를 그냥 확 다 정리하고 내년까지 준비한 기분입니다. 네. 4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새해 복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